어저께 보니까 우리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75만 명의 공무원의 뭐라 그러나 핸드폰 하고 PC 뭐 이런 거 다 PC 뭐 이거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한 걸 제가 좀 받아봤는데 한번 좀 올려보세요. 제가 읽어볼래요? 조금 크로즈업해서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위한 그 변호사 모임이 있었고요. 서민이 서태인지회에서 같이 어저께 그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했는데 75만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조금 내려주세요. 명예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TF팀 구성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김민석하고 대통령 이재명을 고발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고발한 건데 여기 보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을 당장 중단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떨까? 예, 선출직 공무원이 봉사하기는커녕 저기서부터 네. 헌법을 어기는 것이 헌법 존중입니까?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 밀고 장려로 동료 간 갈등을 증폭, 사기 저하로 이어진 행정마비는 국민에게 피해를 가증할 뻔한 현실을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바람입니까? 헌법 파괴한 이것이 국기문란인 내란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적 부적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5년 선출직 공무원이 봉사하기는커녕 탐욕의 권력으로 평생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진정 옳은 일입니까? 이 정부가 범죄자 취급하려는 70분만 공무원도 국민이고 내 가족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빙자한 국민 사기극의 기만과 능멸의 무도한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이여 일어나세요. 네, 그 신문에 나온 것처럼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기자회견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뉴시스에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을 당장 중단하라 이 기자회견한 게 신문에 나왔고요. KBS 뉴스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네. 짓을 하는 거지. 그럼요. 그 헌법 존중 TF 불법 사찰 정치보복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까지 고발했다. KBS 뉴스가에 나오고 하나 더 넘겨보시면 이게 TV조선에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보는 건데 홍동훈 목사 아니 심각해도 보통 심각하지 않죠. 자유민주가 그러니까. 어디 저런 짓거리 합니까 저게. 과거에 군사정부 시대로 지승론 안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전체 공무원을 갖다 일단 범죄자로 가정하고 거기에 뭐 PC를 검사하고 헤드폰을 검사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이제 불리한 뭐 내용 조금만 나오면 전부 다 반동문자 비슷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렇지. 저래가지고 다 뭐 숙청하고 다 하는 것인데 정말 이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지금 자유민주국을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고 우면하는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 강단에 설교하는 건 전부 다 감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 정신 안 차리면 여기서 못 막으려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고 우면하지 말고 언론과 교회와 모든 지식인들이 총궐게 뛰쳐나와야 이 약한 세력을 막아낼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조금 좀 올려줘 보세요. 여기 이제 TV조선에서는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나 PC를 검열하는 것을 당연한 신상 필벌인 것처럼 정당했다며 독재적 보복 정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 제출 논란을 겨냥해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네. 여기 이제 제목이 아까 헌법 존중을 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ETF를 구성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헌법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렇지. 이놈들은 항상 앞에다가 괴상한 말을 갖다가 붙여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안정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갖다가 붙이는데
이게요. 이게 정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사생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생활 보호하는 거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이재명이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 이제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이 네. 목숨 걸고 핸드폰은 뺏기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재명이 시장을 할 때 4번 내지 5번을 핸드폰을 갈았단 말입니다. 네. 김현지도 갈고 둘이. 네. 이렇게 갈아놓고 이걸 갖다가 붙여서 임의 제출로 해서 아니 누가 임의 제출로 저 핸드폰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동훈이도 목숨을 걸고 핸드폰 안 냈잖아요. 포렌식 하라고 하니까 안 했고 목사님 같으면 임의 제출로 핸드폰 내라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사생활이 다 들어있는데 헌법에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는 이건 이북식 말하자면은 법을 만드는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이북식이 아니고 북한식. 중국이나 예, 북한이나 예. 비슷비슷해.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모든 조치 조항들은 강력하게 내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이제는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이 안 일어나면 어렵겠어요. 뉴스원 다시 한번 좀 거기 좀 뉴스원을 좀 뉴스원 헌법 존중 여기 보면 KBS는 헌법 존중 TF. TF 불법 사찰 정치보복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고발돼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한번 조금 내려볼래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분이잖아. 그러네. 김순환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그래서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어졌다. 참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어요. 저 양반 하나 최선수 하나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이 나오면요. 예. 사실 정권적 차원에서 제일 이게 그래도 여론을 많이 타는 것이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가지고 막 이슈화를 막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한 놈들이지 한마디로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이.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끝내버려요 이거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부터 보면은 우리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김순환 이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 아파하고 참 이건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고소 고발해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서 계속 좀 띄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KBS도 나오고 또 조선에서 나오고 계속 나왔네요. 아니 이게 뭐 언론이 톱뉴스 헤드라인 뉴스로 달아야 될 그 문제입니다. 저게. 그럼요.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저걸 갖다가 이제 서민민생위원회에서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고발하는 걸 인용력 정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KBS가 주체가 돼가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지. 언론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뭐 이거 보도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언론도 싸우고 정당도 싸우고 교회도 나서서 이러는 싸워야 되고 그러면은 국민들까지 다 나서야죠. 지금. 근데 이걸요 고발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서로 또 포상금까지 준대요. 이걸 그러면은 이게 꼭 옛날에 6.25 때 완장차고 와가지고 고발하게 만들잖아요. 친구지간에도 고발하고 동네 사람도 고발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고발하고 뭣도 고발하고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수법이죠. 공산주의 수법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그냥 보도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 서로 고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가장 경계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이웃. 못 믿게 만들잖아요. 옆에 사람. 우리 그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참 전 공무원들 일개 5년짜리 정권이죠. 정권이 지금 그 은퇴까지 보장받은 공무원들을 싸그리 지금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지금 이대로 놔두면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 정도 되면 다 끝난 거지. 더 이상 볼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거. 이게 왜 끝났다고 우리가 보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옛날 같으면 막 언론이니 교수들이냐 난리가 난다고요. 언론도 다 넘어갔으니까. 예. 근데 언론도 그냥 이거 말하기 전에 풀이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교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서울대 교수, 고대, 연대 교수들이 일어나서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이미 망한 거예요. 이거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유대학생들이 네. 지금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정당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합당한가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국회 해산시켜야 되고요. 네. 이제는 국민들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국민 인권이고 네. 이 사람들이 이게 인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인권이에요 이거요. 그렇지. 남의 저 핸드폰에가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임의로 제출해라? 그럼 임의로 제출을 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 눈에 보이게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이 다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저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대요.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할 때 경찰이라든지 또 대학생이라든지 기자들이 네. 이 대화하는 게 다르대 이제는. 지금은 많이 돌아서고 있대.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당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 사람들 핸드폰부터 지금 수색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북한하고 통화한 거, 또 간첩들과 통화한 거. 이재명이가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절대로 이걸 뺏기면 안 된다. 어?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75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인권을 침입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고발한 이 지금의 이재명과 김민석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발 당했죠. 저 사람들은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아주 잘 싸워주고 있다. 고맙다. 해서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먼저 했고 어저께 이걸 말이요. 기왕에 할 바예요. 네. 대통령, 국무총리 전부 해가지고 나도 내놓을 거니까 나도 북한하고 통화한 거 있으면은 조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대통령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맘먹으면은. 그 1급 비서들 지금 공직자들 있잖아. 다 예, 장관들 다 한번 그들부터 하지 뭐. 그러니까요. 우리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또 대책위 우리 목사님은 고문이시잖아. 저분도 정말 순간도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어요. 박수 치고 하는데. 이걸 지금 하는 데가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정청래 니부터 해라. 그걸 그렇게 하고 우원식이 너부터 내놓고 해라. 이게 어저께 아마 가서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다 광화문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을 다 규합시키기 위해서 이 서민민생대책위원이 지금은 하나로 모여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우파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파편 조각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국민의힘은 광장이 나온다 해놓고 어디가 나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저런 심각한 국가가 완전 붕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될 국민의힘이 뜨뜻미지근하게 맨날 그 국회의사당 부시부시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자회견이나 이거 한심스러워. 언제 광화문에 같이 나가 연합회가 하겠다 이 말인가 저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왜 국회 앞에서 저지랄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가 표현한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지랄 하지 말고 이제 광화문으로 나와서 하나 된 것밖에 없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하나 되어 우파가 대동단결해서 이제는 앞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 저항권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장동혁이가 말이에요. 야당 총재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대표 나오려고 그럴 때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힘써 합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장동희가 또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조원진, 정광훈 모든 세력과 우리가 합쳐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나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합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좌파 신문들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중도층을 버리고 왜냐면 극우 세력들이 뭉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 할 거 없이 이재명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뭉쳐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여기다가 일단은 숟가락 얹어 놓고 그리고 밥을 나누어서 먹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는요 완전히 지리멸렬 해가지고 우파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중동 프레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중동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중도로 가라, 중도로 가라. 중도 타령하다가 오늘 국민의힘이 저 모양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조갑재나 이런 사람 띄우는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을 끊임없이 띄웁니다. 한동훈을 띄워가지고 뭔가 모르게 한동훈이 잘한다. 아주 잘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pom프질하고 있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말 듣다가 보수가 폭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세력들이 또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광장 정치와 함께 연결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들인 겁니다. 요즘 그 언론에서 한동훈을 띄워주고 유승민을 또 계속 띄우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 세력들이 바로 중도 지향적인 보수다. 이게 합리적인 보수다. 이거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리 광장에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 완전 극으로 다 도매권 뭐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하나 뭉쳐야 된다. 나도 국민의 힘의 힘을 실겠다. 아니 언제 자기가 배반자고 반역자가 돼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의 원인에 저 지위에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이 국민의힘의 모든 원인이 누구예요? 한동훈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것이 누구 때문에 탄핵됐냐? 한동훈 때문에 탄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뭉치자? 우파 지도자인 두 분이나 탄핵시킨 게 한동훈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주범이 바로 한동훈이잖아요. 좋습니다. 너무 이제 넘어가지 말고 현재에 있는 저 사람들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제 우리 자유일보로 넘어가서 우리 자유일보 이번에 보니까 타북 기사로 미 해군 총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 핵잠 중억제에 활용하자는 이걸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의 핵잠수함 만드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홍 목사님 읽어보셨죠? 저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미 해군 총장이 우리나라 현대 와가지고 직접 돌아보고 그 군함 앞에 서가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핵 잠수함이 제일 중심되는 이슈잖아요 지금 현재. 이 핵 잠수함은 중국 억제 활용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쐐기를 박는 겁니다. 너 핵 잠수함 주는 거는 너 그 북한막으로 주는 게 아니야. 중국 억제하는데 중심이야. 그래 시진핑 하여금 막 화가 치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게. 너 이제 꼼짝 마라. 너는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없어. 너는 핵잠수함,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때 그 정상회담 할 때에 북한도 그렇게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지금 중국도 하고 있는데 동해, 서해 전부 다 그런 잠수함 울거리는데 우리 이걸 막으려고 하면 핵잠수함 필요하다. 중국까지도 끼잡이었거든, 이재명이가. 이재명은 큰 사고를 뭐 하는 것 같아. 중국을 끄이하면 중국에 어떤 반응 나온다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 저것들이 지금 현재 핵잠수함 문제로. 사드 문제로 그때 엄청나게 하다가 요즘 핵잠수함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해군 총장, 미국 해군 총장을 깍 꼬집어가지고 이건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 양국 군대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막 이재명 입장에는 몰래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공개적 떠들어버리니까 전부 다 저런 것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전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게. 근데 저 이재명이는요, 저 말을 하고 이런 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아.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은
자기가 뭐 쎄쎄하면서 중국과 같이 가까이 지낼 것 같이 얘기를 해놓고 핵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그냥 벌떡하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저 핵잠수함을요 대한민국에서 만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들 때 저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것을 작전하고 지휘할 수 있는 데는 미국이 돼야 된다. 만일의 경우에 이재명이한테 저거 만들어 줘가지고 이 남한의 정부가 중국한테 저걸 갖고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도 저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저 기술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저것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해군 존서에서 만들고 또 미국이 관리하는 그런 참 핵연료까지도 우리 미국 통제 아래 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 총장이 이제 중국의 억제 활용한다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깊이 아마 지금 중국을 심기를 더 막 긁어준 것 같아요. 왜 대만 전쟁 시에 중국과 대만이 붙었을 때 한국군까지 여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이제 목을 따겠다고 중국에서 뭐 일본 다카이시 그 목 자른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이런 거 자꾸 이제 앞서다 보면은 이재명도 저걸 쏟아놔놓고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진짜 여기도 쎄쎄 저기도 오케이 해놓고 아 해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한국에 저 핵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중국의 침범에 그 억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연료 보고 없이 수개월 이상을 그냥 그 배 안에 그 잠함에 가능하고 이게 물속에만 다니니까 굉장히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은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걸 제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만일에 목사님, 이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지금 방산 산업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어디다 내놓아도 그렇죠. 1, 2위를 지금 다투는데 그래서 이 방산 산업을 우리가 1, 2위를 다투는데 핵 잠수함까지 적을 건조해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으로 봐서는 얼마나 이게 위협이 되겠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중국에서 해도 전혀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역으로 핵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그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이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압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핵 잠수함이 이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핵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용어 때문에 그런데 저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핵 연료를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걸 가르쳐서 공격용 잠수함이라고 말합니다. SSN이라고는 약칭을 쓰고 핵 무기를 탑재한 것은 SSBN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트라이턴트 그 핵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의 핵을 날리는 것인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디젤 잠수함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거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 못 가고 또다시 기름을 넣어야 되고 저거는 거의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심포에 있는 그 잠수함 기지를 앞에서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밖으로 나오면 미행하고 따라다녀가지고 유사시에 격침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잠수함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추구하는 핵 잠수함의 개념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핵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막중한 그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핵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저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그 관리하고 앞으로 하는데 무진장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 잘못 관리하다는 언제 그 자책에서 오폭할지 모르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도 한때는 경제가 붕괴되면서 저걸 갖다 관리를 잘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그 당시에 많은 미사일이 있고 핵도 있었지만 다 포기했잖아요. 왜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근데 만일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합의해가지고 추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다면 저 민주당 쟤들이 얼마나 발광을 하고 떠들겠어요. 저걸 말이에요. 뭐 그렇겠죠. 뭐 충분히. 만일에 이재명이가 안 하고 저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했다고 그러면 막 오만 거 후쿠시마 원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게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막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이번에 이재명이는 한미 정상회가지고 거의 공개적으로 워딩이 말한 게 다 화면에 나왔잖아요. 핵잠수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걸 하면서 이 앞으로 이 도를 후폭풍을 미처 생각 못 한 것 같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서거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격노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저것을 앞으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그래서 미국 해군 총장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건드리고 앞으로 이거는 핵잠수함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야. 중국. 그렇죠. 중국 상대하는 거야. 너는 이제 내 배 타서 우리가 같이 한 편이야. 너는 이제 중국 같이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죽을 찌게 이제 말할 때마다 저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중국 군사력 확대하고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저게. 그 지금 보니까 호주에도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내놨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죠 이미.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양, 태평양 그런 잠수함을 운영하는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까지도 같이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를 그렇게 한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거기까지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호주한테 핵잠수함 주어가지고 니들이 여기 방어해라. 그렇죠. 딱 해놨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다가 이걸 만들어갖고 해놓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저 사람은요 미국에서도 빰 맞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보니까 저것도 믿을 수 없어요. 예, 양쪽 다.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은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앞에 쎄쎄하잖아요. 미국 가면 또 미국 앞에서 땡큐하고. 그러니까 완전 간신배죠. 간신배는 어디서든지 인정 못 받습니다. 버림받고 지탄받고 나중에는 완전히 역적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는 게.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국이 그 서해 구조물 그 회색지대 도발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멍청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니까 쟤네들이 지금 대만도 이제 위협을 가할 때 한국군 역할이 크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예. 그 지금 상황이 이런 일인데 지금 저기 보니까 아주 그 정약용함 오른 미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이게 한국의 배잖아요. 옆에 이지삼이죠. 예. 여기에 올라가서 미국 해군 총장이 한국의 그 군함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하는 걸 보면 저걸 보면요, 목사님. 저게 이지스함이죠. 예. 저걸 보면 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정말 미래 세대를 내다보고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고 방위산업을 육성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꽃을 피는 거거든요. 지금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런 세대 이거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방위산업을 이렇게 딱 육성을 시켜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지금 핵을 탐지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영화 하우보만의 그 영화 말이에요. 네. 그거 이렇게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에 착 새말부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참 크신 분이야. 이분이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는 작지만 통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나갔던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좀 내려볼래요? 지금
그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위기.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핫 이슈고 시끄럽게 떠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그래, 자기들이 똥길님이 썩낸다고 저들이 잘못 저질러 놔놓고 말이죠. 도로 그 항의하는 검사장을 갖다가 저런 평검사에서 옷 벗고 나가라는 이야기거든, 제가. 어느 누가 별 달고 있다 갑자기 소위계급 따라주면 누가 그 근무하러 가겠습니까, 그게. 검사장이라는 건 검찰 꽃인데 검사장에서 저런 평검사를 만들어가지고 옷 벗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 변호사도 기업 모아도록 그런 법을 또 만들겠다. 완전히 뭐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완전 국회가 진 누더기 법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저래 가지고 저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자기들 그러면 이 도둑놈들한테 돈 수천억을 갖다가 날아가게 되는 거 이걸 잘한 거가 그러면. 근데 이럴 때에는 어차피 내년 11월 달 되어서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잖아요. 폐지하니까 이제 검사들이 이럴 때 정말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뭉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는 검사들이 못 일어난다고 봐요. 왜? 검사들이 이런 기계가 없어요, 지금요. 지금 일어났으면 진즉 일어났어야죠. 이재명 그 법에 대해서 이 대장동 사건 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씩 끌어가지고 이재명이 결국 대통령 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누구냐고 검사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강등시키는데 누구를 강등시켜야 되겠어요? 평검사로 항소를 포기한 사람들을 강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렇지. 지금 저기 보면 정부, 직무감찰, 징계조치 등 검토. 어차피 뭐 검사들 해줘 뭐 이거 하고 뭐 변호사도 안 되게 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 그래, 검사들이 나름대로 뭐 소신껏 할 수 있는 배경은 옷 벗어도 변호사로 기업할 수 있다 이건데 그걸 막아버리면 완전 그냥 참 보통 시각 문제 아니죠, 저게. 그래서 이번에 이면 상단을 보면요 웃기는 일이 생겨. 이번에 그 대장동 그 일당 그 나무기 1,007억 그 먹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없게 했거든. 그러고 나니까 범죄 수익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동결시킨 거 풀어라. 돈 내놔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저 나무기가요. 저게 재산이 청담동에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 재산을 팔라고 내놨대요 지금요. 그래? 이걸 재판에서 검사가 항소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팔라고 내놨대 500억에. 그러니까 대장동 도둑놈들한테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저게. 그리고 저런 판결을 다른 뭐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엉터리던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거든, 대장동 사건에. 그랬더니 2015년도에 그 성남시 대장동 그 개발 사업에서 원주민들의 땅을 평당 약 270만 원에 샀더라고요. 근데 임야는 40만 원, 전답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대지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결국에는 평균 270만 원에 그 농지 헐값에 수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뺏은 거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 얼마였냐면 평당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 그러니까 약 8배 가까이, 8배 가까이를 이들이 다 먹은 거예요. 더군다나 화천대유가 분양한 그 판교 SK뷰 테라스는 분양가가 평당 3,440만 원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270만 원 한 평에 사가지고 물론 공사는 했다고 하지만 3,440만 원을 이게 가져갔는데 이 민간업자만 막대하게 이익을 지금 가져간 거거든. 서민들 거는 다 가로채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서 그 누구야 그 김만배가 있잖아요. 출자금 1억 465만 원을 해가지고 배당 수익 1,208억을 가져갔어. 그리고 나무기는 8천만 원, 8,70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응. 1,007억을 가져갔어. 1,007억.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오냐? 징역 4년만 내리고 추징금이 없어요. 그 전에 그 형사가 고발했을 때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을 내놓게 했거든. 근데 이거를 면제를 해준 거야. 빵으로. 그러면 당연히 형사 고발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을 했냐면 그 미가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거 한번 좀 띄워볼래요?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 미가 시대하고 그 아모스 시대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대하고 똑같아.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예,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느냐?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에다 갖다 칼을 대놓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 내놓으라고 저 뭐 중국에서 했다 목 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목 달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미가 시대 아모스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 지금 현재 이런 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침묵한다고 아주 여러 곳에서 지금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높아가대요. 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안 나서면요 앞으로 한국교회 존재 자체가 앞으로 붕괴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백성들이 일어나서요 교회당을 때려 부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근데 이번에 전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2박 3일 동안 두 번째 제 2차 한 거 아니겠어요? 미스바 우리가 회개 성회를 가졌는데 이때 우리가 전 목사님 이건 광화문 광장에 외치지만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안 나오잖아. 우리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이번에 2차 우리 그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정말 기도 열기 뜨겁더라고요. 예, 대단한 기도 하는 기도 사람. 열기가. 그리고 참 그렇게 아직도 뭐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정말 구석구석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구나. 그걸 저는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목사님 어땠어요? 다 느꼈죠. 네. 그래, 예. 말씀하세요. 하여튼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가지고 참 서울 도심 한가운데 대한민국의 1번지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이 아주 뭐 조롱이나고 조선하고 배후에서 아주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잘못 가버리고 완전히 공산화가 완성되면요 교회는 그야말로 존립할 가치도 없는 그런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싸울 수 있는 거는 지금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506개 읍면동에 10명 단위로라도 이제 소그룹 기도회를 조직해서 나라 사랑 기도회를 해야 된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 지금 내가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 어저께도요 그 남영주의 비전 꿈의 교회 남 목사님 남성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자유마을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거기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걸 분기별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왜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일단 자유마을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아마 어떤 큰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아모스서도 한번 볼게. 아모스 5장 10절에도 보면요. 그 이게 참 아모스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지금 저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책망하잖아요. 극으로 몰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11절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예. 막 속이는 거야. 이번에 주식 속이듯이. 네. 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예.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길을 써봐야 이렇게 책망해도 듣지 못하고 정직히 말해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계속 거짓되게 하는데 상식이 무너지는데 저는 아모스 6장 12절 한번 좀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12절 6장 12절 6장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그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밖에 이게 무슨 얘기야?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죠. 말들이 길을 달려야지 왜 바위 위를 달리냐고. 소가 땅을 갈아야지 왜 바위를 가냐고. 이게 뭐냐?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75명 다 75만 명을 조사하겠다.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몰상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뭘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쓸개로 변. 그러니까 법을요. 지금 우리나라 법을 다 쓰게 만들어 놓는 거야. 쓸개같이. 그 다음에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지금 했다. 인진이라는 게 뭐예요? 쓴 쑥. 인진쑥. 예. 쓴 쑥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지금 쟤네들 주장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시대나 미가 선지자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질 않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이걸 네. 보면 네.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네. 야 이놈아 이것이 네 자식 때 가서 열매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손주들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요. 저런 걸 먹고 자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이 아닙니까? 아, 김대중이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목사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정치인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사가 할 일은 이제는 입을 벌려서 예.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 법 말이에요. 75만 명 그거 조사한다는 거 이런 것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 3장 11절 한번 더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나는 이 성경을 어제 보면서 야 이게 미가서 3장 11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두령들은 이게 우두머리란 말이야.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예, 그러니까 정의보다도 이익을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예, 하나님보다 싹 사람 눈치 보고 돈을 위해서 예. 교훈하며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사회가 됐으면요. 조영규 목사든지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김중근 목사였으면 벌써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고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막 교인들을 모았잖아요. 모아서 광장으로 모으고 기도하고 막 했거든. 한번 김준근 목사님하고 또 조형기 목사님과 한번 외치는 거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또 뭐라고 나와? 그 선지자는 예.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그들의 입맛대로 점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다. 지금 목사가 똑같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썩었는데도 찍소리 하나를 안 해. 그래도 뭐 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웰빙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고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지금 홍동영 목사님. 예. 저 성경 미가서고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어떻게 생각해?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오늘 있는 것이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 세계는 불의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을 가진 놈들은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미가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지금 오늘 대한민국 오늘 이 시대나 하는 행세가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세력들은 하는 일들은 옛날에 지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님들이 지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빗대면 설교한다면 반드시 책망이 나오겠죠. 나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저런 것도 이상하게 해석해 버린 거지 저것도. 그러니까 미가서하고 아모스 시대가 지금의 대장동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미가서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지만은 설교도 안 하지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장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얘기해. 나 어저께 이 설교 했어. 그러니까 요즘 저 TV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태평천하, 막 조용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아무 문제 없는 나라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무슨 뭐 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말한 것처럼 짖지 못하는 벙어리 든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더 강하게 그냥 가열차게 외쳐야 된다. 그래서는 CBS나 이런 성사학당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 뭐 때문에 위기냐. 우리처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맞으면은 극우의 그런 모양으로 정치한다고 그러죠. 정광훈 목사를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게 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 교인들을 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또 따라가냐? 국민일보가 그거 같이 따라가요. 이게. 그 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광훈 의원은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는 식으로 발언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그 저기한 사람이 그래요. 감리교회 그 가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축복기도 해준 사람 있죠. 축도 제명당했어요. 그 사람 제명당했어요. 제명 당했는데 그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최대한 이용하겠지. 우리 한번 그래서 이게 우리 보세요. 이재명과 대장동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이재명 이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보면 빨리 넘길 테니까 넘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재명 대장동 사건 개요가 이거거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했다. 이 사람 시장할 때 그때 계속 비리 있었잖아. 50억 클럽도 있었고요. 예. 자기 돈 감추기 위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어마어마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금 문제를 가지고 특검 혼자 뭐 하자 하고 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 예. 아니 이런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개인들의 비리 아닙니까? 개인들의 비리면은 이거 가지고 막 물고 뜯어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 아니야? 근데 방어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방어하고요. 국민의힘에도 저 돈을 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지. 그 당시에 50인 클럽 때는 거의 다 보수 계통 인사들입니다. 검사 중에서. 그 당시에. 그래 보수고 진보고 한 통속에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 넘겨보면 여기 보면 이재명 범죄 대장동 사건 저기 있잖아요. 대장동 본격 개발하고 자기가 했는데 이거 끝났을 때 뭐라고 써요? 역사 이래로 최고의 그 실적을 올린 거라고 그랬잖아. 장군 이래 최대의 네. 실적을 올린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 걸려든 사람이 있잖아요. 저거 다 저희 사람들. 거기에 오야봉이 누구요? 수장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지. 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남욱 변호사 요약으로 8,700만 원 추징금에서 1,000억 5,600만 원 640억 2,400해서 280억 그런데 홍동영 목사님 예. 만약에 예. 목사님한테 저렇게 한 1억만 투자해 1,000억 줄게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1억 투자해가지고 1,000억 나온다. 누구든지 다 뛰들죠 그게. 저기 정당한 이 길이라면은. 범법이 아니고 정당하게 저런 벌이 있다가 사실상 정당할 수도 없죠 저게. 그럼 1억을 투자하는데 뭐 8,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억을 벌였다. 아니 10억만
준다고 해도 투자하죠. 정당하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 누가 감히 돈을 던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또 하나 그런데 넘겨보세요. 저런 이야기를 하면 주진우 의원이 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뭐 여당에서는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서 그래 국민들은 도둑놈 속으로 갖다가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여당에서 지금 더불어당이 여당이라고도 하기 싫지만 이런 더불어당이 여기서 이렇게 막 벌떼처럼 달려든 이유는 난 몇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눈에 들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하나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이 되어 있어. 돈 문제로. 거기에 이득이 있다든지 요게 그리고 거기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더불어당의 한 150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밖에 날까 봐서 짓지 못하는 개가 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놈들도 이재명이가 이 돈을 가져갔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 거지.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범들이네 다. 아니 만일에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면은요 까자 이럴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까자. 이재명이 깨끗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의혹 핵심이 그거잖아. 뒷거래를 이재명 시장이 미리 알고 허락 혹은 묵인했는지 의혹이 된다. 저게 배임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배임죄까지 없애려고 없애려고 하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재명 범죄 혐의가 여기 나오잖아요.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 드러난 추가 사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시 FC 후원금 사건, 50억 클럽 의혹,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저기 북한에도 돈 줬던 사람들이 구속된 거죠. 800만 달러. 그렇죠. 이화영이가. 그래서 넘겨서 뭐 추가 설명해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 50억 클럽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제3자 뇌물 제공, 배임, 국고 손실 이게 혐의란 말이죠.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위증교사. 우리가 저런 일 당했다면 형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나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학교 문제고 또 내가 고발당한 거 있었거든. 네. 근데 이게 다 밝혀졌어요. 네. 교육청에서 무혐의로. 짜고 쳤다는 게 다 드러났어.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대법원까지 고발 항소를 하더라고. 이거 교육청에서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나는 범죄가 없는데도 대법원까지 이게 가. 그런데 저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초심에서 끝난다? 예? 아니 홍 목사 한마디 해봐. 매일 해는 소리 그 소리인데 정말 이 나라는 지금 특정한 한 사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기에 연루된 저 문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육탄 방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검찰권이나 모든 것을 마비를 시켜놓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먼저 그냥 완전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 파괴되고 완전 붕괴된 거죠. 지금 현재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말하지만 나는 제일 한심한 것이 언론하고 교회 목사들을 봅니다. 지금 목사는 적어도 그 시대 마지막 판수꾼이 돼야 되거든. 그게 그 시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언론과 교회 성직자들인데 이 성직자들이 전부 다 저렇게 침묵해버리고 꿀물 벙어리처럼 다 짓지 못한 개가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 없는 겁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목사가 마지막 보루거든요. 예. 정신적으로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정신의 한계가 이 목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우리가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경동문 목사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난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정말 통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있다고 나는 봐요.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못 내, 이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막
이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 막 이를 갈잖아요. 저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분노하고 이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건 보면 요즘에도 이런 얘기. 저게 검사들이 짜고 그냥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정치 검사들이 해가지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조작. 그렇기 때문에 배임자도 없이 해버리고 검찰들도 저런 식으로 몰아가는 놈들이 전부 다 앞으로 변호사도 모임먹도록 만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법을 막 만들어내는데도 아까 말한 대로 100번 1000번 말하지만은 예를 들어 헤롯의 그 불륜과 범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다 목이 잘렸잖아요. 엘리야가 그 아합에 그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저 남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이 목사들이 너무너무 따뜻한데 안전해가지고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성도들이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잘 꾸미고 자기들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또 노후 은퇴 이후에도 자기들 보장되는 여기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일나기 직전에 러시아의 그 참 러시아 종교처럼 완전히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의 교회라고 개신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신교회가 뭡니까? 개신교회는 문자 그대로 개혁교회요. 개혁교회는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불에 대해 저항하고 악한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나 아까 말한 그 역대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신랄하게 칼날을 가지고 비판하고 말씀으로 선포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이 정치에 개입한다 그러거든요. 정치 목사를 하는 우리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완전 극우파리를 해가지고 완전 얼굴도 들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류교회의 현상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지금 이 대형교회와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넘겨서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세부 내용이거든 저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886억 부당한 이익을 보도록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다 삭제했어. 그래 추징모하도록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도 고등법원 올라가 다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하도록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요? 저게 범죄 집단으로 민간단체가 저렇게 했다면은 이재명이가 다 반란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럼. 검찰이가 지시하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막는 거 아닙니까? 맞지. 이걸 이재명만 막아요? 민주당까지 나서가지고 저걸 막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게 지금 온 나라의 기관이나 이런 데가 입법, 사법, 행정 할 거 없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범죄 한 통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장동에 살던 땅 뺏겼던 사람들, 헐값에 뺏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 소송해야죠. 그렇죠. 그걸 지금 대책위원회 됐는데 그걸 형사 고발까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고 저기 보니까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구단주 그다음에 성남 FC 뇌물범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저런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대장동 의혹 이게 쭉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성남 FC 의혹 등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있으면서 이 유혹받는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야. 그렇게 증인될 수 있는 사람, 그 역사적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 저렇게 의문에 뭐 자살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희한하게 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하나 넘겨봐요. 제대로 대한 이 얘기되는 어쨌든 명복을 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유한기가 죽었을 때 어쨌든 위로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김문기가 죽었을 때 처장에 대해서 나가 생각 행복을 빈다. 명복을 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참 어처구니 없다. 누구에 대해서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처구니 없다. 검찰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전 비서실장이 사망 전부 이걸 남에게로 돌리는 저게.
그러니까 참 이 나라 참 어떻게 되냐면 이 더러운 세상에 남은 여성이 참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로 한없이 참말로 이 삶 자체가 좀 피곤한 게 지금 현재 저는. 하나 더 넘겨보시면 그 이게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헌 짓거리잖아. 예? 법무부 장관 저기 딱 징역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게 항소 포기하도록 했잖아요. 어? 잘 생각해라. 뭐 심사숙고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그런 얘기 안 했다. 심사숙고하라고만 했다. 그래 그걸 누가 말하잖아요. 그거는 조폭이 좀 밤길 조심하세요. 그거하고 뭐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아니 밤길 조심하라고 지금 위에서 하는 소리입니까?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일보 3면에 보면 이낙연이가 오래간만에 아주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공무원 휴대전화 PC 조사에 전체주의가 어른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느냐. 아니 근데 전 목사님 예. 김대중에 대해서 그렇게 까는데 예. 전라도 가면 괜찮아?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해요. 싸울 때요. 큰 괴수하고 딱 싸워야 이게 싸움이 되지. 조물애기하고 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저것도 말도 말 공무원 휴대전화 PC 조사에 전투지가 어른거린다고 뭐야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요 이낙연이가 딱 나서가지고요 정말로 앞장을 서야 됩니다. 호남 사람들 뭐 국회의원 될 거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은 저 사람이 앞장서야 돼. 기자회견하고 저런 거 해가지고는요 저건 립서비스에 나는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드러내기 나 아주 위해서. 살아있다. 뭐 그거죠. 나 아주 존재한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언제든지 이낙연도 다시 정신 일어날 수 있다. 차리려면은 여기서 아스팔트를 나오든지 딱 나와서 데모를 하든지 그러니까, 싸워야죠. 그래 국가가 이 정도로 거의 공산 전체주의로 다 가고 있는 정도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이 바닥에 아직까지 이 나라의 보수주의에 참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 총리를 지낸 사람, 국회의장 한 사람, 소위 보수의 원로급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처박혀가지고 지금 현재 나라 이끌어야 돼. 당신들도 큰 책임이다 말 지금. 국민의힘이 뭐가 문제입니까? 저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해요. 그래갖고 국민의힘을 분탕치를 시키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향은 했느냐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이제 중도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 또 누구야? 저기 유승민이 또 한동훈이 이준석이 다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뻔뻔하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이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중동의 그 어떤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조중동 영향력 아래서 완전 못 벗어나.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고 뭐 한동훈이 개인적으로는 빨리 지금 당장 광화문으로 뛰쳐나고 싶은데 강력하게 거기서 제동을 걸고 있죠. 그 세력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지금 우리 한동훈이나 또 유승민 이들을 스스로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려고 저들의 전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하는 말이 나도 국민의힘을 밀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이도 다. 근데 한동훈이가 뭔데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을 이렇게 박살나게 만들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거리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고 유승민이고 이준석이고 관계없이 저건 전부 다 그 사람들도 독차적으로 생존하는 게 아니고 조중동의 아바타들입니다. 조중동에 미래 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파의 대통령 지도자는 2명씩이나 탄핵시킨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인데. 자, 오늘은 그 밑에 단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 좀 오늘 다루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상 최대 728조 예산안 놓고 여야 칼질 힘겨루기 본격화됐다. 지금 이게 보면 이 예산이 728조라는 게 얼마나 하냐면 금년 예산이 본 예산이 673조였거든요. 네. 근데 8.1%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54조 7천억을 지금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674조 2천억으로 이제 정부 전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을 지금 짜는 거예요. 지금 저 예산이라는 게 현재도 적자고. 적자인데 지금 예산을 짜는데 적자 예산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빚내는 거죠. 그렇죠. 그 추가 경정 예산 만들어 가지고 복지를 돈 뿌리기 위해서 그럼 또 채권 발행하고 돈을 계속 빌려 가지고 후세대들 다 떠넘긴 거. 자기들 때는 그냥 빚내가 왕정 쓰자 이겁니다. 지금 이제 빚잔치 예산이요, 이게 빚잔치 나라 예산. 망조로 접어든 겁니다. 우리나라 사상 728조라는 것은 8.2%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비정상 나라의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GDP에 올라갈 성장할 만큼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GDP 관계에서 막 세우는 겁니다. 막 세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적자 국가 채무가 급증해가지고 이제 빚잔치 예산인데 저게 국가 채무가 만약에 내년에 저렇게 되면요 1,400조요. 1,400조를 돌파하는 거야. 이게 거기 이제 국가 정부 부채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부채가 이제 총 국가의 부채는 뭐 민간 부채까지 포함하고 기업 부채 포함하면 벌써 한 6천억 달러 가까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정부 부채만 그걸 되는 것은 굉장히 2천조 가까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희망 없습니다. 나라. 지금 그게 그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 50% 넘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국가가 완전히 이거는 뭐 국가 파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꼴로 가는 사람들이 속이는 수단으로 미국은 뭐 100%도 넘는다, 중국도 100% 넘는다, 일본도 그렇다 떠드는데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기축통화입니다. 그렇죠. 기축통화고 우리나라 원하는 세계 그 돈 통화량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원하는 한 40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 금융의 그 가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 나가면 이 휴지 안 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그냥 달러는 온 세계 다 통용되니까 그 사람들 빚이 많아도 계속적으로 해도 온 세계가 다 쓰는 돈이니까 관계없이 우리나라는요,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넘어가면 통제가 안 되고 곧바로 IMF로 가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예산을 해놓으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물어들고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 그러면 좋지요. 저게. 근데 지금 이렇게 세수는 지금 안 들어오고 세금이 그렇지. 법인세 빼놓고는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저게 외국에 나가서 그래 수출이 그나마도 잘 돼가지고 조금 들어오는데 저렇게 가지고 해놓으면 저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저 예산을 저렇게 짜놓으면은 일단은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뭘 빌려오는 외채가 있을 때 외채 이자가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원화 가치가 실제로는 지금 달러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달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제로는 30%가 우리 원화가 절하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득히 대한민국만. 이번에 우리 지금- 교인이 월남을 갔거든요. 네. 베트남을 갔는데 한국 돈을 거절하더래요. 안 받는다니까요. 안 안 받는. 받아. 대옥세도 그러더라니까요. 네. 한국도 그전에 굉장히 환영하고 받았는데 지금 안 받아요. 사실 728조 예산을 놓고 칼질이 아니라 저 728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다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어디서 세수를 거둬들이겠다고 728조 뭐 천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지방선거 앞둔 정치 꼼수가 아니냐. 그렇죠. 뭐, 그건 분명하죠. 뭐, 뿌리게 하는 거지, 계속. 그러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연세 많은 어른들은 TV 뉴스밖에 안 보고 또 이재명이 돈 놀아주는 밖에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도 아들도 용돈 안 주는데 이재명이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가야 되는 인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4인 가족에 200만 원씩 주겠다 그러고 정신 나가 지금 미쳤지. 농촌에서는요. 농촌인들을 위해서 무조건 또 보상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전시니까 통합 운동을 일으켰다. 전봉준이. 예. 뭐 증손자까지 5만 원씩 주겠다고. 근데 호남에서는 10만 원씩 달라는 걸 5만 원씩 주겠다. 이걸 또 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번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갈담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커요. 거기가.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한 700명 800명이었어요. 마을이지만은. 그런데 가서 들어가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7명이래요. 내가 너무 쇼크를 먹었다니까. 17명이라는 거. 그 면소재지의 학생이
학교 반마다 지금 2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나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교회가 예산이 적게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내 생활비라도 깎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국회의원들이 말이요. 저것들 예산 짤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빚이라도 우리가 내서 이렇게 쓰자 이러지 말고 우리 세비라도 깎자. 그럼. 국민 여러분, 아니 5%라도 10%라도 우리가 깎고 우리가 허리를 내피부를 졸라매야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저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저 돈이 통화량이 팽창되고 돈이 가치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원화는 폭락하는 겁니다. 달러 대비해 가지고 결국 이 지구촌에 통용되는 거는 우리가 뭐 기름을 사오든지 뭐 우리나라 필수 불가결한 건 전부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달러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두고 원화가 완전 가치가 폭락하니까 앞으로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를 해놓으면 물가가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재명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역 화폐. 시장 상품권. 예? 그다음에 이재명표 복지 사업 막 퍼주는 거잖아요. 호텔 경제학. 예. 그러니까 당장 펴 얻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저 국회의원 저놈들도 묻지마 증액을 하는데 쪽지 예산을 준다고요. 우리 동네에 얼마 주면 내가 통과시켜 줄게.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서 프랑카드 써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 따왔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걸 웃고 저렇게 나눠 먹기 시작하다가 국가의 부채로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저 새끼들은 돈을 갖다가 뭐 사박거나 일해보거나 또 돈 버는 경력 별로 없는 놈들이 지금 맨날 대문하고 맨날 반국가 행위를 하다가 국회를 뚝딱 대가지고는 그냥 그동안의 자유우파 보수 기업인들과 그런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대한민국의 부와 이 모든 것을 그냥 뜯어먹고 파먹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것들은 장이대. 쟤들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일을 해보았습니까? 사업을 해봤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은 어때요? 다 사업을 하고 자수성가를 하고 기본 모든 것들을 든든히 닦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으니까 경제를 아는데 전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교계도 보면요. 총회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총회 이 돈을요. 어떤 사람 정말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개교에서 그런 돈을 많이 걷는 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꾼들은요. 딱 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쓸까 이것만 연구한다고요. 교계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교계도 썼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국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계가 나서가지고서 저항을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썩어버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저 사면을 좀 봐주면 지금 이제 저런 예산도 심각하고 저런 것도 좀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될 거고 지금 이 대통령 혐오 표현 처벌에서 해외에서 말해요. 한국의 자유 위기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한국의 이 모든 것들이 중국식 검열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거기 두 번째 단에 보면 한 대통령 범죄라 선언 게시물에 중국식 검열을 그대로 가져와 등 비판적인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이젠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이북이나. 자유민주주의인가 북한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밑에 단에 보니까 장동혁이가 이재명 정권과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밑으로 내려봐요. 밑으로 내려. 밑에 단 내려. 예. 대화 불가능. 장동혁이 지금 있잖아. 강하게 싸울 때다. 말만 저러고 있는데. 그렇죠. 좀 얘기 한 마디씩 좀 해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 장동혁이 저 사람이요.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신앙인이야. 신앙이냐. 또 판사를 했고 예. 어렵게 또 살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싸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이 딱 했으면은 강력하게 딱 대표가 되어갖고 그 힘을 밀어가지고 예.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기 말대로 지금 한 100일이 됐더만요. 예. 지금 그러면 싸운다고 했으면 싸워야지. 저 기자회견만 날마다 해. 장동혁이가. 그러면 자 우리 같이 싸우자. 예를 들어서 다 부르는 거지요. 같이 불러가지고 우리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도 가고 조원진이도 가고 황교안이도 가고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 이런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힘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지금 현재 제도권에 있는 정당이고 저 정당이 나서야 언론에 그걸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 다 국회의원 저는 다 나오고 아까 말한 고영조 그 자유민주당이나 한교안이 그 저 정당이나 그래 조원전 정당이나 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참 정당은 뭐 이런저런 소속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건 전부 다 자유우파 국민의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광화문에 나오면은 각 정당별로 또 이렇게 언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체가 다 오르는 그런 대집회가 되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힘차게 지금 저항 세력이 될 것인데 저것들은 뭔 영문인지 광화문 하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계속해서 기피를 하고 저따구로 하니까 저도 싸울 줄 모르면서 싸우러 나간 사람들 등 뒤에 욕이나 하고 저래 가지고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 저것들이 다 모아도요. 광화문만큼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읍니다 저것들. 못 모아. 한두 번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못 모으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아마 서울 장안을 덮어버릴 거예요.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해야지. 장동혁 기자회견만 하지 말고 해. 빨리. 지난번에 당대표 나왔을 때 김문수와 박빙이었었잖아요. 엎치락뒤치락. 그때 우리 장동혁이가 그래도 이렇게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강력한 투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광장에도 나오겠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하는 것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이거 들고 나와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한 차기 다음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 때 해도 승산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5.18 광주 방문했을 때 해도 5.18이 어떤 정신가를 야당 대표면 분명히 알아야죠. 그런데 5.18 정신을 들먹이면서 광주를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5.18 정신을 들먹일 때입니까? 그리고 광장 정치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나와야지. 그리고 우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좀 노린자 역할을 해줘가면서 지금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지금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 청산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청산 깨끗이 하고 정말 야당답게 싸움에 나가야지. 그러고선 저들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당들이 뭐 자유통일당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여당과 굳세게 싸워야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나오라고만 하지 말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광화문 집회를 좀 퀄리티 있게 좀 올리고 그리고 시간 배정을 해서 요 시간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 오자 이렇게 하고 해서 퀄리티가 있어야지 이건 돗대기 시장 같이 해가지고는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시간 요걸 잘 배정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한번